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최초의 디지털 뉴런입니다. 이게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가 그걸 극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딥러닝의 시초가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. 자, 기계가 배울 수 있을까? 이 질문, 정말 인공지능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이었죠?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우리 뇌처럼 작동하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똑똑할 줄 알았던 모델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 앞에서 그냥 딱 막혀버린 거예요.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 풀리지 않는 퍼즐 덕분에 인공지능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거죠. 네,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? 모든 것의 시작, 최초의 인공 뉴런, 바로 퍼셉트론입니다. 이 퍼셉트론이라는 아이디어는요, 지금 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하고 간단해요. 그냥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 군데서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지? 하고 판단해서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. 그걸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. 각각의 입력값에다가 중요도, 즉 가중치를 곱해서 싹 더해요. 그리고 그 합이 어떤 기준점, 임계값을 넘으면 오케이, 신호 보낸다! 하고 활성화되는 거죠. 정말 단순한 결정 모델이죠? 바로 이 방식 때문에 얘는 세상을 딱 두 그룹으로, 그것도 직선 하나로만 나눌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형 분류기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게 꽤나 잘 먹혔어요. 예를 들면 AND 게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두 입력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논리 문제? 이런 건 뭐 식은 죽 먹기였죠. 왜냐하면 그래프에 점을 찍어보면 그냥 선 하나 쫙 그으면 깨끗하게 나눠지거든요. 이렇게 선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부르는데 퍼셉트론은 바로 이런 문제들의 전문가였던 거죠. 하지만 이 영광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. 곧이어 퍼셉트론이 절대로, 정말 절대로 풀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,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이 드러나게 됩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이 XOR 문제입니다. 보세요. 정말 간단하잖아요?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참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. 0하고 1이 들어오면 참, 1하고 0이 들어오면 참. 너무 쉬워 보이죠? 근데 바로 이 간단한 퍼즐이 당시 인공지능 연구 전체를 몇 년 동안이나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왜 이게 문제였는지 확실하게 보입니다. XOR 문제의 결과를 저렇게 좌표에 점으로 찍어보면 1이랑 0이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죠. 한번 해보세요. 저기다 선 하나를 어떻게 그어야 1그룹이랑 0그룹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하죠. 어떻게 그어도 안 돼요. 퍼셉트론은 세상을 오직 직선이라는 자 하나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비선형 문제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었던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? 해답은 생각의 차원을 바꾸는 거였어요.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, 바로 숨겨진 층, 즉 은닉층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이 구조적인 변화예요. 이전에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갔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정보를 한 번 더 가공하는 중간 단계를 둔 거죠. 그게 바로 은닉층입니다. 이야, 바로 이 순간 단순했던 퍼셉트론이 여러 층을 가진 다층 퍼셉트론, 즉 MLP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은닉층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, 들어온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조합하고 비틀어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원래 평면에서는 도저히 선 하나로 나눌 수 없었던 데이터들이 이 새로운 차원에서는 아주 쉽게 선으로 쫙 나눠지게 됩니다. 바로 이게 XOR 문제를 푸는 열쇠였던 거죠. MLP가 이렇게 강력해진 데는 사실 두 가지 비밀 무기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본 은닉층이고요. 두 번째는 바로 각 뉴런이 사용하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옛날 퍼셉트론은 된다, 안 된다처럼 0 아니면 1로 딱딱하게 결정했잖아요. 근데 이 새로운 함수는 그 결정에 약간의 유연함, 말하자면 부드러운 곡선을 더해주는 거예요. 덕분에 전체 네트워크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경계선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. 현실 세계의 문제들이 딱 직선으로 나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. 바로 그 복잡한 현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. 자,
그럼 이렇게 똑똑해진 MLP는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까요? 정답을 어떻게 찾아갈까요? 아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. 바로 자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. 일단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뭘 얼마나 틀렸는지부터 알아야겠죠. 그래서 손실함수라는 게 필요합니다. 일종의 채점관 같은 역할이에요. 네트워크가 내놓은 답이랑 실제 정답이랑 비교해서 너 이만큼 틀렸어 하고 점수를 매겨주는 거죠. 이 오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 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높은 오류 점수를 어떻게든 줄여야겠죠? 이때 등장하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. 이거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요. 이 오류 점수 전체를 거대한 산맥 지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는 산의 가장 낮은 골짜기, 즉 오류가 0에 가까운 지점을 찾아 내려가야 해요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그냥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찾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가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. 네, 바로 이 그림처럼요. 오류라는 언덕 꼭대기에서 공을 딱 굴리면 알아서 제일 낮은 곳으로 또르르 굴러 내려가겠죠? 네트워크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정답을 향해 오류가 가장 낮은 지점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제일 빨리 내려가지? 즉, 수많은 연결, 가중치 중에 어떤 놈을 얼마나 바꿔야 오류가 줄어들까요? 바로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게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. 이름 그대로 뒤로 전파한다는 뜻인데요. 최종 결과에서 나온 오류를 가지고 자, 이 실수는 누구 책임이야? 하고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. 팀 프로젝트 망쳤을 때 결과물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누가 했지? 저 부분은 누가 했지? 하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수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.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순방향, 채점 결과를 받아들고 오류 계산, 누가 어디서 틀렸는지 반성하고 역방향, 그리고 오답 노트를 쓰는 거죠. 가중치 업데이트. 이 무한 루프를 돌면서 MLP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MLP라는 아주 기초적인 모델이 지금 우리가 쓰는 엄청나게 복잡한 인공지능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? 사실은요,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딥러닝, 심층 신경망 DNN 있죠? 그게 별게 아니라 바로 이 MLP의 은닉층을 아주 많이 정말 깊게 쌓아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MLP는 지금의 모든 딥러닝 모델들의 할아버지, 아니 직계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그렇다고 MLP가 만능은 아닙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해요. 비선형적인,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꽤 있어요. 훈련을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제멋대로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조절해줘야 하는 까다로운 설정값들도 너무 많고요. 또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널뛰기도 합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고작 은닉층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인공지능의 거대한 벽을 허물어 버렸잖아요.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의 모델들처럼 이 층을 수백 개, 수천 개를 쌓아 올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,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딥러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.